30해를 키운 내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주겠다며 고르고 고른 청첩장이 거실 탁자 위에 가득했지요. 하지만 그 청첩장들이 축복의 편지가 아니라 내 인생을 송두리째 집어삼킬 저주의 예언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엄마, 나 진짜 이 남자랑 행복하게 잘 살게. 환하게 웃던 딸 지수의 얼굴 뒤로 30년간 나를 속여온 남편의 소름 끼치는 그림자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유전자 검사 결과보다 더 경악스러운 진실. 내 품의 자식이 알고 보니 원수의 핏줄이었다는 한 여인의 처절한 고백입니다. 과연 30년 전 그 산부인과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내 진짜 핏줄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이 기막힌 사연의 진실을 함께 끝까지 파헤쳐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억울하게 자식을 뺏긴 한 어머니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용기가 됩니다. 자, 그럼 30년의 거짓이 무너지는 그 충격적인 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밖엔 진눈깨비가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지수를 낳던 그날도 오늘처럼 시린 겨울이었지요. 30살이 된 지수는 예비 사위와 저녁을 먹고 오겠다며 콧노래를 부르며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지수가 깜빡 잊고 간 건강검진 결과 봉투를 챙기려다 무심코 그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결혼 전 서로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자며 약속했다던 그 서류였습니다. 그런데 제 눈을 의심케 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의 혈액형이 AB형이라는 선명한 활자였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둘 다 O형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알고 살았고 건강검진을 할 때마다 한 번도 바뀐 적 없는 명확한 사실이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O형 부부 사이에서는 오직 O형 자녀만 나올 수 있다는 것쯤은 저 같은 노인네도 잘 아는 상식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 검사 결과가 잘못된 걸 거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이름 석자와 AB형이라는 글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30년 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산통이 너무 심해 정신을 잃었던 그날 깨어보니 아이는 이미 씻겨져 포대기에 쌓여 있었고 간호사는 애가 엄마를 쏙 빼닮았다며 덕담을 건넸었지요. 하지만 지수는 자라면서 저를 닮았다는 소리를 단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남편을 닮아 키가 크고 코가 오똑하다고만 생각했지 저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을 거란 의심은 단 1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퇴근에 돌아온 남편에게 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노여워하거나 당황해서 소리를 지를 줄 알았는데 남편은 오히려 입을 꼭 다문 채 한참 동안 거실 바닥만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 정적이 너무나 무서워 저는 남편의 어깨 등을 거세게 흔들었습니다. 당신 이거 봤지? 지수가 왜 AB형이야? 우리 둘 다 O형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당신 혹시 지수 낳던 날 병원에서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 대답 좀 해봐. 남편은 제 손을 거칠게 뿌리치더니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머리를 감싸 쥐고 낮은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한참 뒤에 들려온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이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당신이 결국 그걸 바꾼. 그래, 사실 지수. 우리 딸 아니야. 30년 전에 병원에서 아이가 바뀌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30년입니다. 강산이 3번이나 변하는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남의 자식을 제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며 키워왔던 겁니다. 지수가 돌 때 알아누우면 밤새 미음을 끓이고 입시 때는 절에 가서 108배를 하며 무릎이 나가도록 빌었습니다. 그 모든 헌신과 사랑이 한순간에 허공으로 흩어져 버린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소름 끼치는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남편은 지수가 병원의 실수로 바뀐 아이일 뿐이라고 했지만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사고였다면 남편이 왜 저렇게 담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신의 친딸이 어딘가에서 남의 손에 크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저토록 냉정하게 이미 지난 일이라고 치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남편 몰래 지수의 칫솔과 머리카락을 챙겨 유전자 검사센터를 찾았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사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고, 잠을 자려고 누워도 천장에서 지수의 얼굴이 둥둥 떠다녔습니다. 지수야, 너는 대체 누구니? 그리고 내 진짜 자식은 어디에 있니? 마침내 도착한 검사 결과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예상대로 저와 지수의 친자 관계는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0%. 잔인한 숫자가 제 눈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적힌 또 다른 검사 결과, 즉 남편과 지수의 관계를 확인한 대목에서 저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지수는 남편과 유전자가 99.9% 일치하는 친자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병원에서 아이가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30년 전 제가 산통에 신음하며 생사를 오가던 그 순간에 밖에서 불륜녀가 낳아온 자신의 핏줄을 제 품에 안겨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남편의 배신을 상징하는 그 아이를 내 핏줄인 줄로만 알고 온 마음을 다해 길러낸 것입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낳은 진짜 딸을 어디로 보낸 걸까요? 자신의 친딸을 제자리에 앉히기 위해 제가 낳은 아이는 쓰레기처럼 어딘가에 내다버린 걸까요? 저는 남편의 서재를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굳게 잠겨있던 남편의 비밀 서랍을 망치로 부수고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종이 한 장과 빛바랜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날의 남편이 낯선 여자와 다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품에는 갓난아기가 안겨 있었지요.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비밀 장부에는 30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이 송금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송금처는 경기도 외곽의 한 이름 없는 보육원이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통증에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불륜 사실을 숨기고 내 자식을 지우기 위해 갓 태어난 내 핏줄을 그 차가운 보육원으로 보내버린 것입니다. 이름조차 지어주지 못한 채 그 아이는 30년을 고아로 살아왔을 겁니다. 제가 지수에게 명품 옷을 입히고 유학을 보낼 때 내 진짜 딸은 누군가가 던져준 식은 밥을 먹으며 엄마를 그리워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길로 남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말해, 내 딸 어디 있어? 당신이 사람이야? 어떻게 갓 태어난 애를 바꿔치기 할 수가 있어?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이었습니다. 당신이 애를 못 낳을 뻔했잖아. 지수가 들어와서 우리 집이 얼마나 화목했어. 이제 와서 친딸 찾겠다고 난리 피우면 지수 인생은 어떡할 거야? 남편의 입에서 지수 인생 걱정이 나오자 저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지수는 남편의 계획을 알고 있었을까요? 30년을 엄마라고 부르며 내 품에서 어리광을 부리던 그 아이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보니 그 선한 눈매는 저를 닮은 게 아니라 사진 속 그 불륜녀를 쏙 빼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구석을 피눈물로 적셔주겠다고. 내 딸이 겪었을 30년의 고통을 고스란히 저들에게 돌려주겠다고 말입니다. 우선 저는 남편이 돈을 보낸 그 보육원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내 딸이 살아만 있다면, 아니 설령 세상을 떠났더라도 그 흔적이라도 찾아야 했습니다. 거실에 놓인 화려한 청첩장들을 하나하나 찢어 발기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지수의 결혼식 날 그 화려한 예식장이 그들의 무덤이 되게 하겠다고. 30년 전 사라진 내 핏줄의 울음소리가 이제 복수의 칼날이 되어 저들의 목소리를 겨눌 것입니다. 남편과 가짜 딸 지수가 잠든 깊은 밤, 저는 거실 바닥에 흩어진 청첩장 조각들을 쓸어 담으며 떨리는 몸을 간신히 지탱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나를 엄마라 부르며 애교를 떨던 그 아이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목소리는 다정한 딸의 음성이 아니라 내 심장을 파먹는 벌레들의 울음소리처럼 징글징글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남편의 서랍 깊숙한 곳에서 찾아낸 그 비밀 장부를 가방 안쪽에 숨겼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 이름 없는 보육원, 청록원. 남편이 30년 동안 꼬박꼬박 돈을 보내온 그곳에 내 진짜 핏줄이 버려졌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병원에서 바뀌었다고 했지만 유전자 검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남편의 씨였고 저 여우 같은 년은 남편이 밖에서 낳아온 자식이 분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뱃속에서 10달을 채워나온 내 딸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날이 밝자마자 저는 남편에게 친정에 다녀오겠다는 짧은 메모만 남긴 채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은 제가 충격을 받아 몸조리하러 가는 줄로만 알겠지요. 차를 몰아 한참을 달려 도착한 경기도의 어느 한적한 산골 마을. 그곳엔 낡고 허름한 슬레이트 지붕을 얹은 청록원이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올 법도 한데 그곳은 기묘할 정도로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원장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니 머리가 희끗한 노인이 돋보기 안경을 쓴 채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다짜고짜 남편의 이름이 적힌 장부 복사본을 내밀었습니다. 30년 전입니다. 1996년 6월 이 이름으로 이곳에 맡겨진 여자아이가 있었을 겁니다. 이름도 없이 들어왔을 그 아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노 원장은 장부를 한참이나 들여다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이분. 30년 동안 한 달도 거르지 않고 후원금을 보내주시던 분이군요. 그런데 손님은 누구신데 이 아이를 찾으시는 겁니까?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을 억누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 엄마입니다. 30년 동안 내 딸이 바뀐 줄도 모르고 살았던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엄마라고요. 제 비명 섞인 통절한 고백에 노 원장은 깜짝 놀라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그리고는 서랍 깊은 곳에서 먼지 쌓인 기록부 한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입소 번호 96-7. 이름 없음. 특징 왼쪽 발바닥에 아주 작은 점이 있음. 그 문구를 읽는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산부인과 간호사가 아이를 데려가며 보여주었던 그 작은 점. 내 핏줄이 확실했습니다. 기록부에는 아이의 성장 과정이 짤막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말수가 적음 공부를 잘함. 초등학교 졸업 후 입양 결정. 하지만 입양이라는 글자 옆에 적힌 주소를 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주소는 서울의 어느 호화로운 저택도 따뜻한 가정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희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 제가 매일같이 장을 보러 다니던 전통시장 뒷골목의 한 허름한 식당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이 아이가 왜 이 시장 통식당으로 입양을 간 겁니까? 노 원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입양이 아니라 그 식당 주인이 아이를 일손으로 쓰겠다며 데려간 겁니다. 후원자분이셨던 손님 남편분께서 직접 그 식당을 지목하셨지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 근처에서 감시. 아니, 지켜보고 싶다면서요. 남편의 치밀함에 온몸에 닭살이 돋았습니다. 그는 내 딸을 멀리 보내버린 것도 모자라 제 눈앞에서 고생하며 사는 모습을 즐기기라도 한 걸까요? 아니면 언제든 제 통제 아래 두기 위해 바로 옆에 묶어둔 걸까요? 저는 미친 듯이 차를 몰아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시장 뒷골목 순인의 식당이라는 낡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가게 앞에서는 한 젊은 여자가 커다란 고무 함지에 가득 담긴 배추를 씻고 있었습니다. 한겨울 차가운 물에 손이 빨갛게 트다 못해 갈라진 모습이 멀리서도 선명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드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오똑한 콧날, 약간 처진 눈매, 그리고 화가 나면 입술을 꼭 깨무는 버릇까지. 거울 속에 비친 제 젊은 시절 모습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국밥 한 그릇 되나요?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수건을 내주었습니다. 가까이서 본 아이의 옷차림은 형편없었습니다. 누군가 입다 버린 듯한 큰 점퍼에 구멍난 양말. 제가 집에서 키우는 지수가 백화점 명품관을 제 집 드나들 듯하며 수백만 원짜리 가방을 살 때 제 친딸은 이 차가운 시장 바닥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청춘을 다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통증에 국밥 한 숟가락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며 험상궂게 생긴 중년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야, 이년아! 배추 다 씻었어. 빠져가지고는. 너 오늘 장사 공치면 밥 줄 줄 알아. 식당 주인인 듯한 여자는 제 딸의 등을 가차없이 후려쳤습니다. 제 딸은 익숙한 듯 신음소리 한번 내지 않고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애를 때려요? 식당 주인은 저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줌마가 뭔데 상관이야? 이년은 내가 돈 주고 데려온 애야. 30년 전에 그 집 아저씨한테 돈까지 받아가며 키워준 애라고. 식당 주인의 입에서 나온 그 집 아저씨라는 말. 역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딸을 이 지옥 같은 곳에 처박아두고 식당 주인에게 돈을 주며 아이를 짐승처럼 부리게 방치했던 겁니다. 제 진짜 딸의 인생을 짓밟고 그 자리에 자신의 불륜녀가 낳은 자식을 앉혀놓고 30년을 희희낙낙하며 살았던 겁니다. 저는 식당을 뛰쳐나와 차 안에서 핸들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내 딸아, 내 가엾은 딸아. 엄마가 너무 늦어서 미안하다. 엄마가 눈이 멀어서 저 악마 같은 놈이랑 한 이불 덮고 자면서 내 고통을 몰라봤구나. 하지만 슬퍼할 시간조차 아까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해야 할 일은 명확했습니다. 남편과 지수, 그리고 그 배후에 숨어있을 그 불륜녀까지. 그들이 쌓아올린 가짜 성을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특히 일주일 뒤로 다가온 지수의 화려한 결혼식. 그날은 지수가 가장 행복한 날이 아니라 지수의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는 대신 조용히 심부름센터를 수소문했습니다. 남편의 30년치 통장 내역, 산부인과 원장과의 유착관계, 그리고 지수의 친모가 누구인지 낱낱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밝혀진 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더럽고 추악했습니다. 지수의 친엄마는 다름 아닌 30년 전 저와 가장 친했던 고등학교 동창이자 지수를 낳을 때 제 곁에서 수발을 들어주던 그년이었습니다. 친구라는 탈을 쓰고 제 남편과 배가 맞아 아이를 낳고 내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 한 뒤 제 옆에서 불쌍한 척 연기를 해왔던 겁니다. 저는 도끼에 가득 찬 눈으로 지수의 결혼식 예식장을 예약 확인했습니다. 지수야, 내 결혼식 선물로 아주 특별한 걸 준비했단다. 30년 전 사라진 진짜 공주님이 내 왕관을 뺏으러 갈 거야. 저는 제 친딸이 일하는 식당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이번엔 손님이 아니라 엄마로서 말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 지옥에서 꺼내준 뒤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복수의 칼을 함께 쥐어줄 생각입니다. 지옥의 문은 이제 제가 아니라 저들이 열게 될 것입니다. 제 친딸이 일하는 시장통 식당을 뒤로하고 돌아서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온몸의 뼈마디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지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찢어진 제 마음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대신 차가운 서재 바닥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안을 지켜온 모든 기억들이 송두리째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저를 갉아먹었습니다. 남편의 서랍에서 발견한 비밀 장부와 빛바랜 사진, 그리고 노 원장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이야기들. 그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내 남편은 밖에서 불륜을 저질렀고 그 결과로 태어난 아이를 내 친딸과 바꿔치기해서 내 품에 안겨주었다. 그리고 내 친딸은 이름도 없는 보육원을 전전하다 결국 시장통 식당의 허드렛 일꾼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배신과 음모의 정점에는 제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수의 친모. 저는 남편이 이 모든 것을 주도했다고 생각했지만 심부름센터에서 건네받은 자료는 또 다른 악마의 존재를 드러냈습니다. 통화기록 남편과 한숙자 30년치 통화 내역, 발신자 위치 미래 산부인과 1996년 6월 12일 0시 34분 통화. 한숙자. 그 이름 석자를 보는 순간 제 손에서 커피잔이 툭 하고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한숙자는 제 고등학교 동창이자 지수를 낳던 30년 전 그날 제 옆을 지켜주었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난산으로 사경을 헤맬 때 제 손을 잡고 친구야 힘내. 내가 내 옆에 있어 줄게라며 눈물을 흘리던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역겨운 연극이었다니. 심부름센터 직원은 덧붙였습니다. 사모님, 이 한숙자라는 분이 당시 미래 산부인과의 간호조무사로 근무했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출산 기록지에 사모님 담당 조무사로 서명까지 되어 있더군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 친구라 믿었던 사람이 내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고 내가 낳은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 하고 그 모든 과정에 직접 가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30년 동안 제 곁에서 가장 친한 친구인 척 지수를 제 딸처럼 아껴주는 척 연기하며 저를 비웃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제가 살아온 30년의 세월이 송두리째 모독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한숙자, 내년이 감히.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익숙한 번호를 누르자 얼마 지나지 않아 한숙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웬일이야? 이 밤늦게 우리 서방님이랑 지수 걱정돼서 전화했니? 걔네들 지금 결혼 준비하느라 아주 바쁘지. 아가씨, 혹시 서운해서 잠이 안 오니? 숙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제 귀에는 비웃음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숙자야, 너 혹시 내가 지수 낳던 날 미래 산부인과에서 있었던 일 기억나니? 내가 난산이 심해서 정신을 잃었었잖아. 그때 너 내 곁에 있어줬지? 수학이 넘어 숙자의 숨소리가 순간 거칠어졌습니다. 그럼 기억나지, 친구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옆에서 보던 나도 얼마나 가슴 졸였는지 몰라. 근데 갑자기 그 얘기는 왜? 아니, 그냥 요새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말이야. 가끔 내가 낳은 아이가 지수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이상한 꿈을 꿔. 꿈이 너무 생생해서 말이야. 너 혹시 아는 거 없어? 혹시 그때 아이가 바뀌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해본 적 없어? 제 말에 숙자는 파한대소했습니다.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야. 내가 낳은 자식, 내가 옆에서 두 눈 똑똑히 뜨고 봤는데 내 남편이랑 똑 닮았더라. 어쩜 그렇게 판박이인지. 아가씨, 괜히 헛소리하지 말고 약이나 먹고 자. 하지만 숙자의 웃음소리 뒤에는 분명한 불안감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심부름센터 직원이 보내준 통화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지수를 낳던 바로 그 시간, 숙자와 남편은 무려 30분간 통화를 했더군요. 저는 숙자가 제 남편에게서 무슨 지시를 받았을지, 그리고 그 둘이 어떤 역겨운 계획을 꾸몄을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구역질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에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아침을 차려주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충격에서 벗어나 마음을 추스른 줄 알고 안도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식탁에는 평소처럼 지수가 가장 좋아하는 반찬이 놓여 있었지요. 여보, 주말에 지수랑 숙자랑 같이 식사 한번 할까? 지수 결혼식도 얼마 안 남았는데 셋이 오붓하게 밥이나 먹자. 남편의 제안에 저는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좋은 생각이에요. 숙자도 요새 바빠서 얼굴 보기 힘들었는데 잘 됐네. 속으로는 비수가 갈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 둘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모든 진실을 털어놓을 생각에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저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같은 아내인 척 남편의 뺨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의심의 그림자조차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속았다고 생각하는 그 얼굴을 보니 역겨움과 동시에 차가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주말 저녁 고급 한정식집 별실에서 네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저와 남편 그리고 지수와 한숙자. 숙자는 여전히 제 옆에 앉아 제 손을 잡으며 다정한 친구인 척 연기했습니다. 어머, 아가씨. 어제는 그렇게 이상한 꿈 꿨다더니 오늘 얼굴이 아주 활짝 폈네. 우리 지수 결혼 앞두고 좋은 생각만 해야지. 숙자는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30년 전 제가 아이를 낳고 정신을 잃었던 그 순간 숙자는 자신의 배 속에서 나온 아이를 제 품에 안겨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 진짜 아이는 어디론가 보내버린 채 30년 동안 이 가짜 딸을 마치 자신의 친딸처럼 아끼고 보살피는 척 연기해왔던 겁니다. 숙자야, 그런데 내가 요즘 꿈에서 말이야. 너랑 남편이 미래 산부인과에서 아주 은밀하게 통화하는 꿈을 꿨지 뭐야. 그것도 내가 애 낳는 바로 그 순간에 말이야. 제 말에 숙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지수와 남편의 얼굴에서도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숙자는 애써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 아가씨, 술 마셨니? 갑자기 웬 헛소리야? 난 그때 옆에서 내 손 잡고 걱정이나 했지. 남편이랑 통화할 정신도 없었어. 정말.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저는 가방에서 심부름센터에서 받은 통화 기록을 꺼내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숙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남편은 핏기 없는 얼굴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지수는 아무 말 없이 숙자의 얼굴만 번갈아 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내 이름이 왜 여기 나와? 아가씨, 이거 다 가짜야. 누가 당신한테 이런 거짓말을 퍼뜨린 거야? 숙자는 애써 통화 기록을 구겨버리려 했지만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게 다 가짜라고. 그럼 이것도 가짜겠네. 저는 다시 가방에서 유전자 검사지를 꺼내 숙자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검사자 1 한숙자, 검사자 2 지수. 친자 확률 99.9%. 숙자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본 순간 저는 그녀의 얼굴에 차가운 물을 뿌렸습니다. 30년 동안 내 눈을 속이고 내 남편과 간통을 저지르고 내 딸까지 빼앗아간 내년을 내가 가만둘 줄 알았니? 숙자는 울부짖으며 식탁을 뒤엎었습니다. 지수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서서 싸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아니 아줌마. 이제 그만하시죠. 여기까지 와서 소란 피우면 우리만 망신당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 인생도 피곤해질 텐데. 제가 말했잖아요. 이 결혼 절대 못 막는다고. 지수의 입에서 나온 아줌마라는 단어. 그리고 그 싸늘한 경고. 지수 역시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친모인 한숙자와 자신의 친부인 제 남편이 꾸민 모든 음모를 말입니다. 30년 동안 제 친딸 행세를 하며 이 가족의 일원으로 살아왔던 그 아이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순진한 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저를 집어삼키려는 독사의 눈빛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미 저를 조롱하고 비웃고 있었던 겁니다. 완벽했던 제 삶은 한순간에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진 신기루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기루는 사라지고 저는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피눈물로 세운 복수의 성을 향해 말입니다. 이들의 파멸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지수의 결혼식은 결코 행복한 잔치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30년간 잃어버린 딸을 위해 준비한 가장 처절하고 아름다운 복수의 무대가 될 테니까요. 폭풍 같은 저녁 식사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안은 기묘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자며 제 눈을 피했고 지수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콧노래를 부르며 결혼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들의 침묵은 반성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미친 노인네를 입막음하고 무사히 결혼식을 치를까 궁리하는 독사들의 계산이라는 것을요. 저는 남편의 서재에서 몰래 빼낸 인감 도장과 신분증을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안의 안주인으로 살며 모아둔 비상금과 남편 명의의 일부 자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은 제 사치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시장 바닥에서 손이 부르트도록 일한 내 진짜 딸, 그 아이의 빼앗긴 세월을 보상해주기 위한 최소한의 미천이었습니다. 다시 찾은 순인의 식당. 여전히 매캐한 연기와 비릿한 생선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내 딸은 무거운 철가방을 들고 배달을 나가려 채비 중이었습니다. 저는 가로등 불빛 아래 서서 아이의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굽은 어깨, 해진 운동화 뒷꿈. 지수가 수입차 시트를 맞추러 다닐 때 내 자식은 차가운 아스팔트 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잠깐 나 좀 봐요. 제 부름에 아이가 멈춰 섰습니다.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그 아이에게 저는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함께 아이의 이름으로 개설된 두둑한 예금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줌마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나 바쁘니까 저리 가요. 내 이름 원래 지수였어. 내가 30년 전에 지어준 이름 지수. 아이가 멈칫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저는 놓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늦었지. 30년 전에 그 나쁜 놈들이 너랑 나를 갈라놓았어. 내가 이 고생을 하는 동안 엄마는 내 아버지라는 작자가 데려온 가짜 자식을 내 새끼인 줄 알고 키웠단다. 내가 눈이 멀었었어. 내가 미친년이었어. 제 오열에 아이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봉투 안에 유전자 검사지를 꺼내 읽어내려가는 아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0.1%의 오차도 없는 진짜 확인 결과. 그리고 발바닥의 점. 아이는 주저앉아 신음 같은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어쩐지 이상하더라. 그 식당 아줌마가 나만 보면 죽일 듯이 때리면서 그러더라고요. 너는 내 애비한테 버림받은 팔자라고. 내가 뭘 잘못해서 버려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저는 아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뼈만 남은 앙상한 몸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우리는 차가운 시장 골목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을 눈물로 씻어낼 순 없겠지만 적어도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서로의 체온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지수야, 아니. 이제부터 넌 내 하나뿐인 딸 은재야. 엄마랑 같이 가자. 저들이 내 인생을 도둑질한 대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거야. 내가 흘린 눈물만큼 전현들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해줄게. 저는 은재를 데리고 미리 예약해둔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으로 향했습니다. 누더기 같은 옷을 벗기고 따뜻한 물에 아이를 씻겼습니다. 거친 피부에 비싼 크림을 발라주고 세상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비단 옷을 입혔습니다. 거울 앞에 선 은재는 더 이상 시장통 배달원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잃어버렸던 제품에서 찬란하게 빛났어야 할 고귀한 제 딸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은재를 데리고 지수의 결혼식이 열릴 예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예식장은 이미 화려한 꽃장식과 레드카펫으로 가득했습니다. 로비 한복판에는 남편과 한숙자, 그리고 지수가 환하게 웃고 있는 대형 웨딩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은재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엄마, 저 웃음. 내가 지워버려도 돼요? 은재의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예식장 관리실을 찾아가 거액의 뒷돈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당일 신랑 신부의 성장 과정이 담긴 영상 대신 상영될 진실의 영상을 전달했습니다. 그 영상 속에는 남편과 한숙자의 불륜 현장 사진, 30년 전 미래 산부인과의 비리장부, 그리고 지수가 제 친엄마인 숙자와 공모하여 저를 비웃는 녹취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시장통 식당에서 노예처럼 일하던 은재의 모습과 지금의 은재를 대비시키는 사진도 넣었지요. 결혼식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화려한 한복을 차려입고 혼주석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안절부절 못했지만 하객들이 몰려들자 금세 점잖은 아버지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신부 대기실의 지수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주인공처럼 굴었습니다. 그 곁에서 한숙자는 마치 자기가 이 집안의 안주인이라도 된 양하객들을 맞이하며 설쳤습니다. 그래, 마음껏 웃어둬라. 그 웃음이 내 인생의 마지막 축제가 될 테니까. 드디어 예식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신랑이 입장하고 조명이 어두워지며 신부 입장을 위한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객들은 감동적인 가족 이야기가 나올 거라 기대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것은 아름다운 지수의 어린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시커먼 보육원 방 한 구석에서 울고 있는 갓난아기의 낡은 기록표와 아이가 바뀌었다고 실토하는 노간호사의 떨리는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예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고 한숙자는 비명을 지르며 스크린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이어 지수와 숙자가 카페에서 나누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저 노인네 돈만 빼내면 우리 세상이야. 조금만 참아. 지수의 차가운 목소리가 예식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예식장 문이 활짝 열리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은 은재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은재의 손에는 30년 전 사라졌던 제 친딸의 이름이 적힌 출생증명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진짜 신부가 왔는데 가짜는 내려와야지. 은재의 목소리가 마이크 없이도 예식장 구석구석을 파고들었습니다. 지수는 웨딩드레스 자락을 붙잡고 부르르 떨며 주저앉았습니다. 한숙자는 미친 사람처럼 은재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제가 미리 대동한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저는 혼주석에서 일어나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 옆을 지키던 남편의 뺨을 잇는 힘껏 내리쳤습니다. 30년이야. 30년 동안 내 놈들의 그 더러운 연극에 내 인생을 제물로 바쳤어.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하객들은 경악하며 휴대폰을 꺼내 이 광경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지수의 시댁 식구들은 파혼을 선언하며 예식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화려했던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은재의 손을 꽉 잡은 제 손에 드디어 온기가 돌기 시작했으니까요. 아수라장이 된 예식장은 그야말로 생지옥이었습니다. 축복의 박수 소리가 있어야 할 자리엔 경악 섞인 비명과 수군거림만 가득했지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여왕처럼 군림하려던 지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헝클어진 머리칼 사이로 초점 없는 눈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은 사색이 되어 하객들의 눈을 피하며 식탁 밑으로 기어들어가고 싶어하는 비겁한 쥐새끼의 형상이었지요. 저는 단상 위에 서서 그 광경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30년 동안 이 순간을 위해 내 인생이 그토록 고통스러웠나 싶을 만큼 가슴속 깊은 곳에서 서늘한 카타르시스가 느껴졌습니다. 곁에 선 제 진짜 딸 은재는 떨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은재의 손을 고쳐 잡으며 저는 하객들을 향해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 영상에 담긴 모든 내용은 추호의 거짓도 없는 진실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저 남자는 제 남편이자 저 가짜 딸 지수의 친부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 앉아 다정한 친구인 척했던 저 여자는 지수의 친모입니다. 이 셋은 30년 전 제가 배 아파 낳은 친딸을 시장통 보육원에 내다 버리고 자신들의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를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어머 세상에, 사람 탈을 쓰고 어떻게 저래 하는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수의 시댁 식구들은 이미 예식장을 빠져나가 차에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그토록 갈구했던 재벌가 며느리라는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단 10분 만에 가루가 되어 흩어진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있던 한숙자가 갑자기 미친 듯이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눈이 뒤집힌 채 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해댔지요. 그래, 내가 바꿨다. 왜? 너는 부잣집 딸로 태어나 평생 고생 한 번 안 하고 살았잖아. 나는 내 뒤치다꺼리나 하며 살았는데 내 딸이라도 내 덕 좀 보면 안 돼? 그게 그렇게 큰 죄야? 숙자의 뻔뻔한 외침에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친구의 인생을 망쳐놓고 저토록 당당하다니요. 저는 천천히 숙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지수의 웨딩드레스 자락을 밟으며 낮게 은조렸습니다. 죄지. 아주 큰 죄야. 내 탐욕 때문에 내 딸은 30년을 고아처럼 자랐고 나는 원수의 자식을 키우며 내 핏줄을 그리워했어. 숙자야, 너는 오늘부터 내가 저지른 그 죄의 무게에 짓눌려 평생을 살게 될 거야. 감옥 안에서 말이지. 경찰들이 예식장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제가 미리 준비해둔 30년 전 산부인과 비리 증거와 영아 유기, 그리고 최근에 발각된 남편의 횡령 자료들이 이미 수사기관에 넘어가 있었거든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숙자는 제 얼굴에 침을 뱉으려 발악을 했습니다. 남편은 비겁하게 나는 몰랐다. 저 여자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라며 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습니다. 그 모습에 숙자는 더욱 분노하며 남편의 얼굴을 손톱으로 핥히어댔지요. 이 비겁한 인간아, 내가 먼저 제안했잖아. 내 마누라 돈 빼돌려서 우리 셋이 잘 살자고 내가 꼬셨잖아. 둘의 추악한 폭로전이 이어지는 동안 지수는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표정이었지요. 저는 지수에게 다가가 귓볼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지수야,
너도 공범이야. 내가 시장통에서 은재를 만났을 때 너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은재를 비웃었지. 내 친엄마랑 통화하며 나를 노인네라고 조롱하던 내 목소리, 내가 다 녹음해뒀단다. 이제 내가 누리던 그 모든 화려함은 압류될 거야. 내가 입고 있는 그 드레스 가격까지 전부 다 말이지. 지수의 눈에서 뒤늦게 공포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에 동정심이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내 딸 은재가 30년 동안 흘린 피눈물에 비하면 전현의 눈물은 그저 값싼 식염수에 불과했으니까요. 경찰차에 실려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하객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떴습니다. 텅 빈 예식장에는 찢어진 청첩장과 시든 꽃들만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은재를 데리고 식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지만 은재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엄마, 이제 우린 어떻게 돼요? 저 사람들이 벌 받는다고 해서 내 지난 30년이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은재의 말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은재의 차가운 손을 꼭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아니, 이제부터 시작이야. 저들이 도둑질해간 내 인생, 엄마가 300년치로 보상해줄게. 너를 시장통 배달원이 아니라 당당한 이 집안의 주인으로 만들 거야. 저는 그 길로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던 집과 땅을 처분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혼 소송과 동시에 재산 분할, 그리고 그동안의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청구하여 남편을 빈털터리로 만들 생각이었지요. 또한 은재를 괴롭혔던 시장통 식당 주인 역시 아동학대와 감금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수는 이제부터였습니다. 감옥에 간 남편과 숙자가 나오더라도 갈 곳이 없게 만드는 것, 그리고 지수가 밑바닥 인생에서 평생을 허덕이게 만드는 것. 저는 은재를 데리고 우리가 살던 집이 아닌 새로운 보금자리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흔적이 전혀 없는 오직 은재와 나만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재는 제 무릎을 베고 누워 아주 오랫동안 잠을 잤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발 뻗고 자는 아이의 평온한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 아이의 손을 놓지 않겠다고. 그리고 우리를 기만했던 그들에게는 단 한 줌의 자비도 베풀지 않겠다고요.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치장에 갇혀있던 한 숙자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마지막 한마디가 저를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 아이, 은재가 사실은 하나가 더 있어. 그것은 30년 전 그날 밤 제가 낳은 것이 외동딸이 아니었다는 또 다른 경악스러운 진실의 서막이었습니다. 한 숙자가 쓰러지며 내뱉은 그 한마디는 평온을 되찾으려던 제 가슴에 다시 한번 날카로운 비수를 꽂았습니다. 아이가 하나 더 있다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저는 병원 응급실 한복판에서 산소호흡기를 낀 채 가쁜 숨을 몰아쉬는 숙자의 덜미를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들었고 비밀의 문은 다시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저는 30년 전 그날의 기억을 샅샅이 뒤져보았습니다. 분명 의사는 아이 한 명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진통이 유독 심해 사흘을 꼬박 앓았고 수술실에서 정신을 잃기 직전 간호사들이 한 명 더 라고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은 것도 같았습니다. 그때는 그저 환각이라 생각했지만 숙자의 고백을 듣고 나니 그것이 환각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은재를 호텔에 두고 다시 한번 심부름센터 직원을 만났습니다. 30년 전 미래 산부인과의 출산 기록지 말고 신생아 퇴원 기록지를 다시 조사해주세요. 제 이름으로 나간 아이가 은재 말고 한 명 더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며칠 뒤 직원이 가져온 서류 뭉치는 저를 경악해 했습니다. 1996년 6월 12일 제가 출산한 시간으로부터 불과 10분 간격으로 2명의 아이가 제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은 정상 퇴원, 다른 한 명은 사망으로 처리되어 있었지요. 사인은 영아 돌연사.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망한 아이의 사체 인도 확인서에는 제 남편의 서명이 아닌 낯선 남자의 서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모님, 이 서명의 주인공을 찾아봤더니 당시 그 산부인과에서 시신을 처리하던 장례업체 직원이더군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사망 처리된 아이가 실제로 장례를 치른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숙자는 제가 쌍둥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숨겼고 그중 한 명을 죽었다고 속인 뒤 어딘가로 팔아넘겼거나 은닉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지수라는 불륜의 씨앗을 제품에 안기기 위해 제 소중한 두 핏줄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것입니다. 저는 은재에게 이 사실을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겨우 엄마를 만나 안정을 찾아가는 아이에게 또 다른 형제가 어딘가에서 고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은 너무나 가혹했으니까요. 저는 홀로 남편이 수감된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면회실 유치창 너머로 마주한 남편의 얼굴은 일주일 만에 폭삭 늙어 있었습니다. 말해. 나머지 한 명 어디 있어? 은재 말고 내가 낳은 또 다른 아이 어디다 빼돌렸냐고. 제 고함에 남편은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겁하게 눈을 피하던 남편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내 의지가 아니었어. 숙자가 시킨 거야. 쌍둥이 중 한 명은 몸이 너무 약해서 오래 못 살 것 같다고. 그래서 그 아이는 부잣집에 양자로 보내고 대신 지수를 당신 품에 안기자고 숙자가 계획한 거라고. 남편의 말에 저는 유치창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부잣집? 양자? 내 놈들이 돈 몇 푼에 내 자식을 팔아넘겼다는 거야? 그 아이 지금 어디 있느냐고 묻잖아. 남편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몰라. 숙자가 직접 처리했어. 다만 그 집 가문 문장이 새겨진 베네 쩌거리를 입혀서 보냈다는 얘기만 들었어. 아주 높으신 분들이라 절대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저는 구치소를 나오며 비틀거렸습니다. 하나도 감당하기 힘든 진실인데 이제 또 다른 아이를 찾아야 한다니. 하지만 좌절할 틈이 없었습니다. 은재가 시장 바닥에서 고생했다면 그 아이는 또 어떤 지옥에서 살고 있을지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숙자가 입원한 병원을 매일같이 찾아가 그녀가 깨어나길 기도했습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 아이의 행방을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숙자가 기적적으로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공포에 질린 눈으로 구석으로 몰려갔습니다. 숙자야, 제발. 내 아이 어디 있어? 내가 양자로 보냈다는 그 아이, 살아는 있는 거니? 숙자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씨, 미안해. 사실은 그 아이 죽었다고 거짓말한 거 아니야. 정말 몸이 약했어. 그래서 내가 가장 안전한 곳으로 보냈어. 안전한 곳이라니? 그게 어디야? 지수가 결혼하려 했던 그 집안에 숨겨진 후계자로.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수가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 했던 그 재벌가, 파혼당하며 처절하게 쫓겨났던 그 가문에 제 진짜 아들이 살고 있다는 말인가요? 지수가 그토록 탐냈던 자리가 사실은 제 친아들의 자리였다는 사실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숙자는 제 귀에 대고 마지막 진실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아가씨, 그 아이 자기가 내 자식인 줄 알고 있어. 내가 그 집에 식모로 들어가서 몰래 키웠거든. 그 아이는 지금 자기를 버린 엄마가 당신인 줄 알고 증오하며 살고 있다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은 저를 원수로 알고 저를 파멸시키기 위해 칼을 갈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30년 전 남편과 숙자가 친 덫은 여전히 제 목을 죄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저를 증오하는 친아들과 저를 의지하는 친딸 은재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저들의 잔인한 연극은 아직 막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 아들의 칼날이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숙자의 고백은 예식장에서 느꼈던 그 짧은 카타르시스를 순식간에 공포로 바꿔놓았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니. 그것도 지수가 그토록 갈망하던 재벌가의 후계자로 자랐다니. 하지만 그 아이가 나를 버린 엄마로 오해하며 증오의 칼날을 갈고 있다는 사실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남편과 숙자, 이 악마 같은 인간들은 제 자식을 단순히 빼앗은 것이 아니라 제 자식의 손에 칼을 쥐어 저를 찌르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은재에게는 여전히 비밀로 한 채 지수의 예비시댁이었던 성진그룹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파온 소동으로 발칵 뒤집혔던 그 가문에서 제 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며칠간의 추적 끝에 저는 성진그룹의 상무로 재직 중인 강민우라는 남자가 제가 찾는 아이임을 확신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성진그룹 회장의 늦둥이 아들로 되어 있었지만 민우의 옆에서 그림자처럼 수발을 들던 숙자의 젊은 시절 사진 속 모습이 민우의 얼굴에 고스란히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를 멀리서 지켜보던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우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는 서슬 퍼런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숙자가 식모로 들어가 민우의 곁을 지키며 30년 동안 무슨 말을 속삭였을지 불 보듯 뻔했습니다. 내 엄마는 돈에 눈이 멀어 너를 죽었다고 속이고 버린 여자다. 그 거짓말이 민우의 영혼을 잠식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우가 저를 먼저 찾아왔습니다. 퇴근길 제 차 앞을 가로막은 검은 세단에서 내린 민우는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당신이 지수 엄마. 아니, 나를 버린 그 여자인가? 민우의 첫마디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민우야, 내가 설명할게. 그건 전부 오해야. 숙자가 내 아버지가 꾸민.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우는 제 뺨을 스칠 듯 차 문을 거칠게 발로 찼습니다. 닥쳐. 그 더러운 입으로 내 이름 부르지 마. 당신 때문에 우리 엄마 숙자가 지금 감옥에서 죽어가고 있어. 당신이 예식장에서 벌인 그 쇼 때문에 지수 인생도 우리 엄마 인생도 끝났다고. 민우는 숙자를 자신의 친엄마로, 저를 자신의 인생을 망친 원수로 철저히 믿고 있었습니다. 제가 은재를 찾고 진실을 밝히려 했던 행동들이 민우에게는 그저 자신의 가짜 가족을 파괴하려는 악녀의 발악으로 보였던 것이지요. 민우는 제 목을 조를 듯 다가와 낮게 으쪼렸습니다. 기대해. 당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내가 하나씩 짓밟아 줄 테니까. 당신이 찾았다는 그 딸 은재라고 했나? 그 계집애부터 밑바닥으로 다시 처박아 주지. 민우의 경고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은재에게 기적처럼 찾아왔던 평화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재의 이름으로 개설했던 계좌들은 정체 모를 소송에 휘말려 동결되었고 은재를 고용하려던 디자인 회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채용을 취소했습니다. 심지어 은재가 머물던 호텔방에 괴한들이 들이닥쳐 은재를 겁박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저는 민우를 막기 위해 성진그룹 회장을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실 문턱은 높았고 그 앞을 가로막은 것은 다름 아닌 제 아들 민우였습니다. 회장님은 투병 중이시다. 당신 같은 여자가 넘볼 자리가 아니야. 그리고 착각하지 마. 내가 성진의 후계자가 된 건 당신 핏줄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이 약물고 버텼기 때문이야. 당신이라는 오점을 내 인생에서 지우기 위해서였다고. 민우의 외침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저를 닮아 정이 많고 눈매가 선했던 은재와 달리 민우는 증오를 먹고 자란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민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지수를 키우며 누렸던 그 모든 안락함이 죄악처럼 느껴져 민우의 발등 위에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민우야, 차라리 나를 죽여라. 내 심장을 꺼내가도 좋아. 하지만 은재는 건드리지 마. 내 친동생이야. 너랑 똑같이 그 추운 겨울날 버려졌던 내 핏줄이라고. 하지만 민우는 제 손을 무참히 뿌리쳤습니다. 핏줄? 나한테 핏줄은 나를 키워준 숙자, 엄마랑 내 여동생 지수뿐이야. 당신은 그저 내 인생의 오점일 뿐이야. 민우가 떠난 자리에 홀로 남겨진 저는 결심했습니다. 민우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민우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가짜 엄마 숙자의 입으로 진실을 말하게 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다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숙자는 이제 죽음의 문턱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숙자야, 내가 민우를 사랑한다면 이러면 안 돼. 민우가 제 친엄마와 친동생을 제 손으로 죽이게 내버려 둘 거야? 내가 지옥에 가서 무슨 낯으로 조상들을 보려고 그래. 제 절규에 숙자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에 처음으로 회한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숙자는 떨리는 손으로 제 가방 안에 있던 녹음기를 가리켰습니다. 아가씨, 내가 민우한테 마지막 편지를 남길게.
그 아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숙자의 고백이 녹음기에 담기는 동안 병원 밖에서는 민우가 보낸 용역들이 은재를 끌고 가려 한다는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가슴에 품고 미친 듯이 은재에게 달려갔습니다. 제 아들이 보낸 칼날이 제 딸의 목을 겨누고 있는 그 현장으로 말입니다. 30년 전 시작된 이 잔인한 장난을 이제 제 손으로 끝내야 했습니다. 비록 그 대가가 제 목숨일지라도 말입니다. 숙자의 가느다란 고백이 담긴 녹음기를 가슴에 품고 병원을 뛰쳐나왔습니다. 손바닥엔 식은땀이 흥건했고 심장은 터질 듯이 방망이질 쳤지요. 민우가 은재를 노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는 길,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모두 피빛으로 보였습니다. 30년 전 내 품에서 억지로 떼어내진 두 아이가 이제는 서로의 목을 겨누는 원수가 되어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에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도착한 곳은 도심 외곽의 한적한 공터였습니다. 민우가 보낸 사내들이 은재의 팔을 붙잡고 차에 강제로 태우려던 찰나였습니다. 은재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그 앞에 민우는 차가운 대리석 조각처럼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멈춰. 제발 멈춰. 제 절규에 민우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은 예전보다 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왔네. 당신이 아끼는 그 진짜 딸을 지키겠다고 여기까지 기어온 거야? 민우의 비웃음 섞인 말투에 저는 비틀거리며 민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품에 있던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거 들어봐. 내가 엄마라고 믿었던 숙자가 죽기 직전에 남긴 마지막 고백이야.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누구를 괴롭히고 있는지 제발 직접 확인해보라고. 민우는 잠시 주춤하는 듯 했지만 이내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무슨 가짜 영상을 만든 거야? 예식장에서 지수를 망가뜨린 걸로 모자라 이제 내 기억까지 조작하려는 건가? 민우의 신호에 사내들이 은재를 차 안으로 거칠게 밀어넣었습니다. 은재의 비명이 공터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민우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민우야, 제발 한 번만 들어줘. 만약 이게 거짓말이면 내가 내 손에 죽어줄게. 하지만 이 아이는 건드리지 마. 너랑 은재는 한나란시에 내 뱃속에서 나온 쌍둥이란 말이야. 쌍둥이라는 단어에 민우의 표정이 일순간 굳었습니다. 민우는 제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는 제 가슴팍에 있던 녹음기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공터의 무거운 정막 속에서 지지직거리는 잡음 끝에 숙자의 쇳소리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민우야. 내 아들 민우야. 아니, 민우 상무님. 내가 너한테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지옥에 가도 눈을 못 감을 것 같다. 너를 낳아준 엄마는 숙자가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아가씨다. 내가 욕심이 나서 내 딸 지수를 부잣집 딸로 만들려고 내 친엄마를 속이고 너희 남매를 찢어놓았어. 숙자의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민우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숙자는 울먹이며 30년 전 그날 밤의 일들을 낱낱이 고백했습니다. 민우를 성진 그룹에 보낸 경위, 은재를 시장통 보육원에 처박아둔 남편과의 모의, 그리고 민우에게 평생 제가 나쁜 엄마라고 세뇌했던 과정까지. 모든 진실이 차가운 공기 속으로 흩뿌려졌습니다. 녹음기가 끝날 때까지 민우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녹음기를 쥔 그의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올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지요. 차 안에 갇혀있던 은재도 민우의 수아들도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나를 그 지옥 같은 집안에서 버티게 한 건 당신에 대한 증오였는데 그게 전부 가짜라고. 민우는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평생을 복수라는 이름의 연료로 달려온 그의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민우는 갑자기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이내 처절한 오열로 변해 공터를 울렸습니다.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내 손으로 내 친동생을 죽이려 하고 내 친엄마를 무릎 꿇린 괴물이 된 거야? 숙자 엄마가. 그 여자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민우는 녹음기를 바닥에 내팽개치고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저는 민우에게 다가가 그 떨리는 어깨를 안아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짐승 같은 소리를 내지르며 저를 밀쳐냈습니다. 오지 마. 당신도 똑같아. 왜 이제야 나타난 거야? 왜 진작 나를 찾아내지 않았냐고. 민우의 원망 섞인 절규에 제 가슴은 난도질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제가 눈이 멀어서 내 자식들이 이런 지옥을 겪게 한 것 같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우의 수하들은 당황하며 흩어지기 시작했고 은재는 차 문을 열고 뛰어나와 제 품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은재의 목소리에 민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민우는 은재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과 똑 닮은 얼굴, 하지만 고생의 흔적이 역력한 제 여동생의 모습을 말입니다. 민우는 은재에게 다가가려다 멈췄습니다.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는 민우의 눈에는 말할 수 없는 자괴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은재야, 내가 미안하다. 민우의 입에서 나온 이름 한마디에 은재 역시 얼어붙었습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치자 민우는 저항 없이 두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를 체포하러 온 형사들의 뒤로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구치소에서 병보석으로 풀려난 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민우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우야, 내 아들 민우야. 이제 다 끝났다. 내가 숙자 그년이랑 다 짜고 한 거니까 너는 아무 죄 없어. 상무자리만 지키면 우리가 다시 성진그룹을 먹을 수 있어. 남편은 여전히 탐욕에 눈이 멀어 제 아들을 이용하려 들었습니다. 그 추악한 모습에 민우의 눈빛이 다시 한번 차갑게 변했습니다. 민우는 남편을 지나쳐 저와 은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저를 향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저 인간들이 우리 가족에게 저지른 짓, 내 손으로 직접 다 청산할 겁니다. 그게 내가 당신들에게 속죄하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민우의 선언과 함께 남편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우는 이미 남편의 횡령과 이중장부 증거를 검찰에 넘긴 상태였던 겁니다. 아버지를 자신의 손으로 감옥에 보내기로 결심한 아들의 눈에는 서늘한 슬픔과 결연한 의지가 동시에 감돌았습니다. 30년 만에 모인 우리 세 식구.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안아주는 대신 차가운 빛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복수가 아닌 더 처절한 치유의 과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공터에 몰아치던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사이렌 소리는 귓전을 때렸습니다. 제 아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제 남편, 아니 자신을 도구로만 여겼던 그 파렴치한 인간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남편은 비굴하게 무릎을 꿇으며 살려달라 애원했지만 민우의 눈에는 이미 자비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복수라는 잘못된 이정표를 보고 달려온 아들에게 이제 남은 것은 그 이정표를 세운 자들에 대한 처절한 응징뿐이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역겹네. 당신이 나를 성진그룹에 밀어넣은 게 정말 나를 위해서였어? 아니지. 언젠가 내가 회장이 되면 내 뒤에서 조종하며 이 가문을 통째로 삼키려던 거잖아. 당신과 숙자 그 여자가 짠판에 우리 남매 인생이 가루가 됐어. 민우의 포효에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민우는 품 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형사들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성진그룹의 자금을 세탁해 숙자의 비자금 계좌로 빼돌린 결정적인 증거들이었습니다. 남편은 내 아들이 나를 고발할 리 없다며 발악했지만 민우의 시선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수감차에 실려가고 공터에는 오직 저와 민우 그리고 은재만이 남았습니다. 비에 젖은 은재는 여전히 두려움 섞인 눈으로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죽이려 했던 괴물이 사실은 한 배에서 나온 오빠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에 은재의 삶은 너무나 고단했으니까요. 민우는 은재에게 다가가려다 멈칫했습니다. 자신의 손에 묻은 보이지 않는 죄의 얼룩이 행여나 맑은 동생에게 묻을까봐 겁이 나는 듯 보였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떨구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당신을 엄마라고 부를 자격도 없습니다. 은재에게 지옥을 보여준 게 바로 저예요. 저를 절대 용서하지 마세요.
저는 진흙탕에 무릎을 꿇은 민우의 머리를 가슴으로 끌어안았습니다. 30년입니다. 이 아이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안아봤다면 이 아이가 이렇게 차가운 괴물로 자라지는 않았을 텐데 모든 것이 제 탓만 같아 목이 메어왔습니다. 아니야, 민우야.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너를 저 악마들의 손에 내버려둬서 정말 미안하다. 우리 셋은 빗속에서 한참을 서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민우는 자신이 저질렀던 과오를 씻기 위해 성진 그룹 상무직을 사퇴하고 그동안 저질렀던 모든 위법 행위를 자수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밑바닥으로 스스로 내려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또 한 번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병실에서 간신히 목숨을 이어가던 한숙자는 민우의 자수 소식을 듣고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자신의 친딸 지수를 부잣집 사모님으로 만들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도 모자라 아들처럼 키운 민우가 자신을 고발했다는 사실에 그녀는 매일 밤 병실벽을 긁으며 제 이름을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비참해진 것은 지수였습니다. 결혼식장에서 파혼당하고 믿었던 상무 오빠 민우까지 등을 돌리자 지수는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명품백 대신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시장통을 배회하는 지수의 모습이 가끔 목격되곤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버렸던 은재가 살던 그 지옥 같은 골목을 이제 스스로 걷고 있었습니다. 몇 달 뒤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민우를 다시 만났습니다. 수의를 입은 민우의 얼굴은 예전의 도끼가 빠져나가 오히려 평온해 보였습니다. 민우는 미소를 지으며 제게 물었습니다. 은재는 좀 어때요? 이제 좀 웃고 지내나요? 저는 은재가 최근 디자인 공부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은재는 민우를 위해 매일같이 기도를 올리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지요. 민우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오면 그때는 제가 은재 배달 가방 말고 예쁜 가방 들어줄 수 있겠죠? 어머니, 기다려주세요. 제가 이 죗값 다 치르고 나가면 그때는 정말 제대로 된 아들이 될게요. 저는 민우의 손이 닿는 유리창 위로 제 손을 겹쳤습니다. 비록 지금은 차가운 유리벽이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지만 30년 동안 끊어졌던 핏줄의 온기는 선명하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은재와 함께 30년 전 그 산부인과 자리에 세워진 공원을 거닐었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에 더 이상 비밀은 없습니다. 남편과 숙자는 감옥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늙어갈 것이고 지수는 자신이 뿌린 탐욕의 씨앗을 거두며 살아가겠지요. 저는 은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은재야, 이제 우리 진짜 행복해지자.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오직 우리 셋만 생각하면서 말이야. 은재는 제 품에 머리를 기대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시장통 식당에서 보았던 그 고단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이 이제야 제 나이대의 생기를 되찾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도 잠시 제 핸드폰으로 낯선 번호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남편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게 하나 더 있어. 지수. 걔가 사실 한숙자 딸이 아니야. 메시지를 확인한 제 손이 다시 한번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끝나지 않는 진실의 굴레. 대체 이 비극의 끝은 어디일까요? 남편이 보낸 마지막 메시지는 저를 다시 한번 거대한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습니다. 지수가 한숙자의 딸이 아니라니요. 30년 동안 모든 비극의 시작이 숙자의 탐욕인 줄 알았는데 그 밑바닥에 또 다른 심연이 있다는 사실에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이 수감된 구치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마주한 남편은 이제 이판사판이라는 듯 비열한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궁금해 죽겠지. 숙자가 왜 자기 딸도 아닌 지수를 위해 그토록 악마 같은 짓을 했는지. 남편의 입에서 나온 진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30년 전 숙자 역시 아이를 낳았지만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났고 남편은 자신의 불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른 미혼모의 아이를 사와 숙자에게 안겼던 것입니다. 숙자는 지수가 제 핏줄인 줄 알고 인생을 걸었던 것이고 남편은 그 사실조차 이용해 두 여자를 철저히 농락한 것이었지요.
저는 남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싶은 충동을 참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는 끝까지 인간이 아니구나. 하지만 이제 그 거짓말들은 아무 힘이 없어. 지수가 누구 딸이든 숙자가 무슨 짓을 했든 이제 우리 인생에서 너희는 지워진 존재니까. 저는 그 길로 지수를 찾아갔습니다. 한때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았던 지수는 이제 시장 귀퉁이 쪽방촌에서 초점 없는 눈으로 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숙자의 친딸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전하자 지수는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평생을 특별한 존재라고 믿으며 타인을 짓밟아온 그녀의 자부심이 한순간에 쓰레기 더미가 된 것입니다. 저는 무너진 지수를 뒤로하고 단 한 번의 뒤돌아봄 없이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자비이자 가장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겨울의 시린 공기는 어느덧 물러가고 마당의 목련 나무에 하얀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감옥에서 성실히 수감 생활을 하며 은재에게 매주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은재야, 내가 그린 그림을 면회 때 봤어. 내 세상이 그렇게 밝아 보여서 다행이야. 민우의 편지에는 예전의 날 선 도끼 대신 동생을 향한 따뜻한 애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은재는 이제 디자인 대학에 입학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있습니다. 시장통에서 배추 상자를 나르던 그 거친 손은 이제 아름다운 옷을 스케치하는 예술가의 손이 되었습니다. 은재가 처음으로 직접 만든 옷을 제게 선물하던 날,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아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30년 전 잃어버렸던 그 온기가 이제야 온전히 제자리를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수보다 더 위대한 것은 지키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남편과 숙자가 파괴하려 했던 우리 남매의 삶을, 그리고 제가 잃어버렸던 엄마로서의 시간을 다시 쌓아 올리는 것 말입니다. 오늘도 저는 은재와 함께 민우의 면회를 가기 위해 도시락을 준비합니다. 민우가 좋아하는 갓 지은 밥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집니다. 비록 우리 가족의 시작은 기가 막힌 사연과 눈물로 얼룩졌지만 이제 우리 앞에 남은 날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치유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30년 전 눈보라 속에서 사라졌던 제 진짜 행복이 이제야 제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 마주한 이 평범한 아침이 저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기적입니다. 지금까지 제 기막힌 인생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진실과 사랑은 결코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